좀 한가하니까 한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하려던 것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그 좋은 요약이 주간 조선에 2011년도 6월 27일 날 실렸던 내용을 비나타임즈가 또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린 것도 2011년도 7월 3일입니다. 지금이 2021년도니까 약 10년 전에 올렸던 글을 좋은 글이라서 이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네요. 독종 베트남. 네, 독하다, 독해, 베트남인들. 네, 독하죠. 베트남에 살면서 살수록 느끼는 점이, 야, 독하다, 독해, 이걸 느낍니다. 여기 제목도 그래요. 2011년도에 이미 1000년을 지배한 중국을 물리친 독종 베트남의 전쟁술에 대하여 좀 한가하게, 이거 뭐 바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그냥 정리해 놓는 겁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보려고 제가. 네, 소국 베트남이 대국 중국을 다루는 법. 여기 요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 네, 베트남인이 뭉치는 거는 대단해, 하여튼간에. 뭉치는 거는. 국론 통일된 천하무적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 작전에 등하다. 치고 빠지는 거. 잘해요. 얘네들 보면은 길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이렇게 접촉사고라고도 이렇게 차량 사고 나잖아요. 외국인이 딱 나오면은 순식간에 상대방 이 베트남의 사람들이 쫙 길 가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듭니다. 잘 뭉쳐. 나 그래서 여기서 운전 안 해. 운전 안 해. 아이, 나, 접촉사고라도 나면은 베트남인들 떼를 지어서 와. 안 해. 그 게릴라 작전에 능한 것이 이 사람들 생활 속에도 배어 있어요. 치고 빠지길 잘해.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이 강해. 강인한 여성의 힘. 맞아요. 여성이 강해. 아니 진짜 독한 년들이야 이거. 못 당하갔어. 아, 독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지. 속에는 이렇게 칼이 한 몇 자루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뒤에다 이렇게 숨기고 있어, 칼을. 근데 앞에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와. 못 당해, 그래서. 머리도 되게 좋아. 어떻게 당해요. 아유, 상대 안 하는 게 장땡이야. 그러나 여기서 여러 번 겪은 다음에는요, 파트너들은 웬간해서는 여성을 상대 안 합니다. 베트남 남성하고 하는 게 좋아요. 남성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의리도 있고 좋아. 남성 의리 있어. 좋아. 베트남 여성하고는 웬만해서는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위험해. 눈 뜨고 코베 갑니다. 그래서 중국 타도 선봉 위기에 나타나는 전쟁 영웅들은 다 남자들이지만 개 중에 여성들도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 그리고 대중국 전략은 화전양면이다. 그렇지. 평화엔 평화로, 총에는 총으로. 왜냐하면 총에는 총으로 아주 유연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연한 것이 강해. 이빨이 강하냐, 혀가 강하냐. 혀가 강하지.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남아있잖아요. 네? 나이 먹으면 이는 빠지잖아요. 소모품이니까
이빨은 소모품입니다. 어? 그러니까 갈아 끼면 돼. 임플란트 갈아 끼면 돼. 근데 혀는 부드러우니까 남아있잖아. 딱딱한 거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부드럽다니까. 입안의 혀처럼 부드러워요. 유연해. 응? 고집하지 않아. 고집하지 않아. 바꿔. 계속 바꿔. 입장을 바꿔. 계속 바꿔. 그거는 외국인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독한 베트남인들, 예? 예전에 여기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나라 때 50만 명, 청나라 때 20만 명이 베트남에서 전멸했다. 전멸. 옛날 얘기입니다. 전멸했다.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여기 와서. 옛날에만 그랬냐? 최근에도 1979년도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60만 대군을 동원한 중국이 참패했죠. 베트남 쳐들어왔다가. 1979년도면은 불과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네. 여기 아직 베트남의 전쟁을 겪은 세대들 다 살아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요런 요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뭐 시간도 많은데, 난 시간 많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 6월 초나 돼야지 조금 다시 이제 좀 바빠질까? 그때까지 그냥 노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찬찬히 보겠습니다. 자, 1200년대니까 이게 언제예요? 한참 전입니다. 원나라, 몽고, 야만족, 몽고. 난 야만족 좋아합니다. 나도 우리 한민족도 몽고족의 일종이죠. 우리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응? 이 몽고의 정신이 있지, 우리도. 응? 정복민족이 좋은 거야, 정복민족이. 자, 원나라 쿠빌라이 황제가 모두 3차례 베트남 침공했어요. 쿠빌라이 다 알죠, 쿠빌라이. 1차 3만 명, 2차 1284년에 50만 명, 3차 또 3년 후인 1287년에 30만 명. 네? 그때 전국의 병사를 다 끌어모아야 20만 명에 불과한 소국 베트남을 상대로 만만하지 뭐 쳐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됐느냐? 원나라가 패배했다. 다 3차례 전쟁 다 망했다. 1차에서는 뭐 3만 명 다 죽었고, 2차에서 깜짝 놀라서 50만 명 보냈더니, 예? 또 다 전멸했고, 진짜 열받아. 그래서 30만 명 또 보내. 다 죽었지. 네. 그래서 3차전 때 지금 여기 하롱베이, 여기 하노이에서 한 1시간 반, 고속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1시간 반도 안 걸릴 거야, 아마. 70분이면 갑니다. 그 부근의 바익당강 근처에서, 예? 전쟁 끝났을 때는 10만 구에 달하는 몽골군의 시체가 둥둥 떠다녔다고, 강물이 시뻘겠다 하고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 때 쳐들어왔죠. 우리는 정복당했지, 몽고한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얘네들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를 몽고군을 싹 잡아 죽였지, 베트남 애들이. 이야. 내 일명 여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부럽기도 하고, 좀 베트남 애들 좀 무섭기도 하고 말이야. 예? 독해.
네, 독해, 독해. 저기, 베트남은 이 중국하고 갈등을 겪으면은 들이받는다니까. 예? 여기저기 그 2011년도에 저기 그 베트남에 있는 군부 고위 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것이 보도됐냐면요. 아니 베트남군이 베이징까지 쳐들어가겠다 육로로 베트남 육군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언론에다가 보도했다니까요. 베트남 고위 군부 인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 제가 베트남 군부 고위 인사들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1년 반 이상을 아주 가깝게 지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바빠서 이렇게 환자 보느라고 이제 그랬고, 여기 이제 와서 한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 진짜 최고 인사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최고 인사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번에. 베트남 내각이 바뀌면서, 이번 4월 달에 은퇴하셨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해요, 그분한테. 한 1년 반, 내 환자여갖고, 내가 치료를 많이 해줘갖고, 그 양반. 돈 잘 내, 나한테. 아마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서 여기 최고위직들, 아주 권력자에게 돈 갖다 안 바치고 매번 돈을 따박따박 비싸게 받은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나 말고 또 몇 명 있어, 사실은. 몇 명 있는데 드물게 나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치료받았으니까 만나면은 친구같이 지내버려. 나는 친구같이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친하게 지내. 부드러워요. 항상 웃는 얼굴이야. 얼굴이 항상 미소가 있어. 에? 나보다 나이가 한 8살인가 7살 많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얼굴에가 화를 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근데 이제 물론 텔레비나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군복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정장이나 군복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아주 근엄한 얼굴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석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인데 내가 물어봤더니 가장 힘든 것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랫놈들이 개판치니까 항상 이렇게 근엄하게 있어야 된대. 딱 자세도 있어. 그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러한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군인들이 전쟁에서는 무서워. 예? 양보 안 해? 중국?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한의 국방장관이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합니다. 중국? 니들 우리한테 까불면은 우리 북한을 통과해서 너네 중국 베이징까지 쳐들어갈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남한의 국방장관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베트남의 군인이 어떤지에 대하여. 네? 만만치 않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항상 편하게만 산 건 아닙니다. 베트남이
1000년 이상, 100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다고요. 식민지. 예? 베트남인들이 항상 웃는 얼굴이거든.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하루 종일 웃느냐. 아이 저기 웃어봐요. 그거 난 못하겠더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웃는 표정을 갖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못 있어. 여기 아파갖고 입이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응? 아파. 여기 얼굴이 아파서 못하겠는데 얘네들은 하루 종일 웃는 얼굴 하거든. 예전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중국이 식민지였을 때 웃는 얼굴을 하지 않으면 죽였다는 거야. 그냥 중국인들 앞에서 웃는 얼굴이 풀어지면은 죽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웃는 얼굴을 이거를 연습을 해갖고서는 지금 베트남인들이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 일종의 가면이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연습해봐야 돼, 이 웃는 얼굴 이거. 근데 베트남인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이거야. 누구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야. 솔직히 우리가 독립했나? 저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해서 미군이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우리를 미 군정이 베트남이래. 일본을 이어서 미 군정이 남한을 지배했고, 실제적으로 지배했고. 안 그래요?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지배했고. 예? 근데 베트남은 자력으로, 자기네 베트남 힘으로 독립했다 이거야, 중국에서. 그것뿐입니까? 최근에 미국하고 대붙어갖고 미국이 졌잖아. 아이씨, 독한 놈들아 진짜 이거. 야씨. 에? 어떻게 이랬을까? 이게 이제 베트남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어찌 이럴까?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저자에 의하면 말이에요. 베트남이 세 가지로 대외 관계에서는 분류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볼까요? 자기하고 국력이 대등한 경우에는요,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만만하게 그때 평화적인 관계 유지한다는 겁니다. 싸워봤자 이득 될 게 없다 이거지. 그냥 친하게 지내.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거. 태국이 여기 경쟁국이거든. 만만치 않거든. 태국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태국 사람들도 전사입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냥. 저 새끼들 아이. 미얀마도 그래. 미얀마도 전사들이에요. 워리어들이에요. 싸움꾼들이에요. 그냥 미얀마, 태국은 그냥 이렇게 지내. 근데 만약에 베트남보다 약해. 그럴 때는 쳐들어가. 베트남이. 영토 다 빼앗아. 응?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요. 다 쳐들어가. 베트남이 쳐들어가. 라오스 쳐들어가. 캄보디아 쳐들어갔어요. 최근에도. 예전에 1500년도, 1600년도에는 참 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낭 지역. 또 그 이하에는 다른 왕국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켜서 북부 베트남인 낀족이 아래로 다 내려가, 나라가 길어진 게 다 정복한 거잖아요. 정복할 때 왜 이렇게 길어졌어? 태국, 미얀마 피해서 남하하니까, 정복하니까 나라가 길어지는 거지. 약한 민족을 정복해 들어가니까. 응? 강자에겐, 그 다음에 강자에게는, 중국 같은 대국에게는 어떻게 했냐? 중국은 베트남보다 대국이잖아요. 그럴 때는 화전, 양면의 전술을 구사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눈치를 싹 보면서 이렇게 굽신굽신도 했다가 조금 만만해 보일 땐 또 확 또 때리고 화전 양면. 에?
중국에다 굴복하지는 않지만 절대 굴복하지는 않아. 그러나 또 눈치껏 봐가면서 이렇게 살살살 가서 이렇게 또 아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예? 어떻습니까? 요런 얘기 들으면 베트남의 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죠. 베트남도 한무제 때, 한무제 아시죠? 중국의 식민지를 되었었는데, 그 당시부터 해서 무려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하네요. 1000년. 네. 한나라 이후에도 삼국시대, 그렇잖아요. 여기 누구야. 제갈량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갈량. 남북조 시대, 수당까지도,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도 계속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는데, 1000년이나 지배를 받았는데, 언어도 비슷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한문을 1000년을 썼으니까, 한문, 예? 중국에는 4성, 여기는 6성. 더 힘들어. 베트남어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베트남어에서 아예 안 배워요, 이제. 그냥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성질나면 한국말로만 욕해. 근데 얘네들이 또, 한국말 욕은 다 알아듣더라고, 희한하게. 우리 애들은 베트남어 잘해요. 근데 중국의 1000년의 지배를 받고도 중국의 일부분으로 동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력으로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 그럼 무언가가 있긴 있는 거죠. 에? 뭔가 있는 거지. 에? 베트남에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뭘까? 거꾸로 베트남을 다스리기 위하여 중국이 파견했던 한인들의 대부분이 거꾸로 베트남화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이 베트남화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우리도 고집이 세. 예. 중국이 1000년 지배하는 동안에 전쟁이 많았죠. 베트남하고. 서기 40년. 여기 하이바증 있잖아요. 하노이에도 최고 중심가는 하이바증이고, 호치민에 가도 중심가가 하이바증. 그게 증남매입니다. 증남매. 서기 40년에 증씨 자매가, 성이 증인 자매예요. 여자 자매가 중국의 착취에 맞서서 봉기 일으켜갖고요. 코끼리 끌고, 예? 그래갖고서는 65개 성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 칭했습니다. 왕. 증왕. 여자애가. 근데 이제 망했지. 3년 만에. 그리고 증왕은 강물에 투신 자살했죠.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서 하이바증이라는 지명이,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최고 중심가의 그 거리 이름은 하이바증이에요. 그래서 하이바증, 증자매, 바증. 그 이후에도 하여튼간에 계속 반란 일으켜 찔겨요. 그래서 248년, 서기 248년에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여성 지도자 찌에 우티찡 반란이 6개월 동안 오나라, 삼국시대였나 보죠. 오나라 진압군의 맹렬히 대항했으나 패했다. 자결했다, 결국은, 이 여자도. 근데 나이가 23살이었다. 자결했을 때 나이가, 네? 예.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23살 여자가, 앞에 말한 그 증자매도 아주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자가 누구냐 할 때 베트남 여자다. 네.
제가 뭐 여기 베트남 남자들하고 이렇게 사업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은 다 좋은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좀 태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상해. 어느 땐 갑자기 바뀌어. 그럴 때는 대개는 다 그 뒤에는 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겁니다. 대개는. 그거 알고 계세요, 다들? 응? 애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무슨 뭐 그 남성의 파트너의 또 여성 파트너라든지 하여튼 여자들이 개입할 땐 바뀌어. 그땐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여자들이 세. 네, 뒤에서 다 조종해. 하여간에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39년에 서기 베트남이 독립했습니다. 네. 줄곧 언제까지? 프랑스 식민지가 될 때까지. 공짜는 없어요. 독립을 쟁취한 939년부터 최근 근대에 이르러 프랑스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계속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베트남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할 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화 정책을 채택했다. 뭐냐? 가서 살살살 아부하는 거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받치는 거지. 받치면서 또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대드는 거지. 싹 대드는 거지. 네. 조공을 바치지만은 대든다 이거야. 응? 살살 저렇게 눈치 봐가면서. 중국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했다. 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전술이 뭐예요? 땅굴 파기 아니면 땅굴 파기. 땅굴로 상징되는 게릴라전. 옛날에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했다, 계속. 그러니까는 이게 베트남의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 게릴라전은 이게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낮에는 농사 짓는 농민이야. 근데 이게 어둑어둑해지고 밤만 되면은 베트남 농민이 이 경사로, 군대로 바뀌어서, 게릴라로 바뀌어서 공격해. 또 해가 다시 나면 다시 가서 농사죠. 근데 이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같이 해. 애들도 같이 해. 온 가족이, 마을 전체가.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군, 중국군이 보기에, 미국군이 볼 땐 도대체 이게 양민이야, 이게 게릴라야, 이게 도대체 군대야, 이게 뭐야 도대체? 헷갈리죠. 근데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군인이기도 하고, 농민이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고. 능수능란하다 이거야. 네? 참. 못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쳐들어갔을 때 소련군이 이겼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냥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다 후퇴하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먹을 만한 거 다 없애버렸어. 여기서는 프랑스군이 모스크바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얼어 죽었지. 얼어 죽고 배고파 아사하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군이 퇴각한 거 아닙니까? 후퇴했지. 그러면 그 덕분에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패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한 전술을 이미 1257년에 베트남이 몽고군, 쿠빌라이 군 상대로 했을 때 했다. 네. 그때 이미 처음 쳐들어왔을 때 몽고군이 3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수도를 점령했죠.
근데 얘네들이 돌아가면 베트남군이 후퇴하면서 다 태워버렸어. 다 다리 부셔버려, 건물 부셔버려, 먹을 거 다 태워버려. 네? 그때 그 나폴레옹 군이 시베리아 모스크바에서 추워 죽었다면은, 얼어 죽었다면은 베트남의 그 당시엔 탕몽성, 그때 하노이죠, 하노이성. 예? 하노이에서는 너무나 여기가 덥고 습기가 차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굶어 죽고. 네? 또 하노이가 골 때리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살아보면은 변화무쌍한 게 겨울엔 또 은근히 추워요. 얼어 죽어. 여기도 겨울에 추워.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기 차. 그러다가 또 겨울 금방 겨울 와. 겨울 되니까 또 막 춥고 슬슬 추워. 옷이 없네. 겨울 옷이. 이렇게 되니까 철수하다가 다 굶고 춥고 배고프고 하다가 철수하다가 베트남이 또 게릴라가 다 습격해서 다 죽여버렸지. 예? 몽고가 최초로 패한 것이 여기 베트남에서 그때 패한 거라고 합니다. 원나라가 진 적이 없는 세계 최강의 몽고군이 최초로 진 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진 거래요. 예? 2차, 3차. 그래서 깜짝 놀란 쿠빌라이 칸이 50만 명 보내. 또 다 죽어. 30만 명 추가로 더 보내. 또 다 죽어. 이때 여기 쩐흥다오 장군이 등장하다. 쩐흥다오 아세요? 한문으로 하면은 진흥도입니다. 진흥도. 성이 진이시고요. 흥할 흥자에다가 길도자에서 진흥도 장군인데요. 이 갖다가 이제 여기는 베트남어로는 쩐흥다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쩐흥다오 거리도 있어요. 하노이에도 있고 호치민에도 있어요. 제가 저기 스테이크 단골집, 또 베트남 음식 단골집, 또 생선집은 쩐흥다오 거기 하노이시의 중심가 가면 제가 두세 군데 식당 단골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쩐흥다오 거리입니다. 그때 등장한 겁니다. 쩐흥다오. 5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그때 베트남 황제가 인종입니다. 인종이 몽골에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있나. 5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베트남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쩐흥다오 장군이 등장해서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마음을 뭉쳐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고서 경문이죠. 경문을 지어서 삼국지에도 보면 왜 경문을 이렇게 쫙 진짜 멋있게 싹 서서 이렇게 쫙 전국으로 돌리면은 장수하고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병사들이 똑같아요. 그도 했더니 전국에 있는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모였어. 베트남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쩐흥다오 장군. 놀랍지. 그래서 몽골군이 연전연패하고 사령관까지 전사해서 후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꾸 열받아갖고서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원래 일본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이 베트남 이 새끼들 열받아갖고서는 30만 명의 수륙군을 동원하여 또 침공했지. 3년 뒤에. 그때도 다 죽었어. 그때도 역시 게릴라전이야. 치고 빠지기야. 네? 다 죽었어. 그 이후로 몽골의 원나라의 이 구군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자, 이때 베트남이 이긴 전술이 뭐냐? 미군을 향해서 이겼을 때와 똑같다. 거짓 항복도 거짓으로 해. 거짓 알현. 그러다가 또 이렇게 봐서 또 유리하다 싶으면 또 공격해. 기습해. 게릴라전에 치고 빠져. 도망가.
정규군 이런 거, 보통 게릴라에 강해. 얘네들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치고 빠지길 잘하더라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나라 때 송태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중국군 부장이라고 부사령관을 잡았어. 2명을. 근데 좀 불리하거든, 전황이. 그러니까 베트남 그 황제가 레호안이라고 유명한 황제 있습니다. 여기 전략가인 황제. 레호안 황제가 이 붙잡은 중국군 부사령관을 거꾸로 돌려보내면서 조공을 바쳤어. 응? 그러니까 또 송나라는 화친제를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가 드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송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 근데 전쟁 더 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또 붙잡은 포로를 갖다 돌려두면서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조공을 살짝 받치는 거야. 금문을 갖다 받쳐. 그러면서 그만 싸우자고 해. 그러면은 송나라 입장에서도 이거 더 싸워봤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얘네들이 근데 체면은 살려주니까 금문을 바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베트남식이에요. 요게 베트남식. 청나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청나라의 그 건융제라고 아시죠? 걸융제라고 유명한. 그때도 20만 대군을 보냈다고 그래요. 베트남으로. 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또 이게 놀라운 점이, 그때는 청나라 때는 베트남군이 청나라군을 기습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말이에요. 아주 기발한데, 베트남 전 군대를 3인조로 편성했대요. 3명으로 편성해서 3명. 한 조가 3인조야. 3인이 한 조야. 병사 2명이 들것을 메고 전진하는 동안 한 사람은 들것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3사람이 한 조인데 교대로 한 사람은 계속 들것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기 메고 들것으로 뛰어가. 그렇게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또 말이나 코끼리를 이용해서 전진하는데 2-3명 이상의 병사는 말이나 코끼리 위에서 항상 자기 했다는 게, 교대로.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격해.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그 당시 20만 대군은 반격이 한 달 뒤에나 올까 생각했는데 열흘 만에 반격이 와버린 거야. 베트남이 기습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러한 또 속도전, 이 당시에 1788년도에 그래서 20만 대군이, 청나라군이 거의 다 전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또 권룡제가 열받아. 예? 이 새끼들 다 죽여라 하고서는 그 당시에 복강한이라는 사람을 양광총독으로 임명하고 7개성의 병마를 동원해서 베트남을 다시 평정하도록 했다. 이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제 망했다 싶으니까, 만만치 않은데 싶으니까 뭐 어떻게 했느냐? 이때 베트남에 놀라운 면모가 여기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베트남의 꾸왕중 총황제가 이 복강한 양광총독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엄청난 금은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나라 황제에게 또 여기 베트남 황제의 조카를 보내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또 그래. 그러니까 이미 금은으로 뇌물을 받아먹은 복강한 같은 이런 양광총독 보고서 베트남을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이 사람이 헬렐레 해갖고서는 저 걸린 황제에게, 아이고 저기 그냥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서 베트남은 그냥 그냥 우리 안남국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서 거기 국왕으로 그냥 해줍시다. 이렇게 건의해요. 예?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의 꾸앙중 황제가 약속을 해요. 또 자기를 이렇게 또 화해해주면은 직접 내가 가서 걸륭제 황제에게 뵙고 알려나겠다고. 여기 베트남 황제가 가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걸륭제가 그래 와서 네가 나를 알려나면은 내가 너 봐줄게. 침공 안 할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 황제가 꾸앙중 황제가 가짜 황제를 보냅니다. 가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짜를 걸륭주한테 보내서 가짜 베트남 왕이 아련하게 합니다. 가짜 왕이가. 자, 희한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청나라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를. 그래도 그냥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진짜가 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인사 받아주고 넘어갔대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이것도 가짜를 보냈다고 다시 침공에 들어가기가 전쟁에 또 이길 것 같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모른 척하고 속아 넘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 그런 게 있어요. 응? 능수능란하단 말이야. 이 베트남이 또 이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요, 중국으로 쳐들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송나라 때. 송나라 신종 때. (10만) 대군을 이끌고 1075년에 수륙 양면으로 북진했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격에 맞서서 중국 광서성의 그 장수절이란 장군이 살해당했대요. 네. 전사한 거지. 그래갖고 이 당시 베트남이 중국의 흠주, 영주, 옹주를 점령했고 중국인 1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전리품으로 많은 재물과 사람을 노예를 노획해서 귀국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니 네. 야. 이런 그 전략 전술이 20세기에 와서도 베트남이 잘 활용을 해서 프랑스,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국인 프랑스와 미국을 잇따라서 격파시켰다. 네. 더군다나 더 이어서 최근에는 1979년도에 중국이 60만 대군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거의 전멸시켰다. 야. 네. 당시 중국이 왜 쳐들어왔느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갔거든요. 그래서는 베트남의 정규군이요, 캄보디아에 다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베트남 군대는 캄보디아에 있었어. 그 틈을 타고서 저 북쪽 국경을 통해서 그 중국군이 6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에는 정규군이 거의 없었어요. 남아있는 거는 아줌마 아저씨들밖에 없었어요. 민간인들. 아줌마 아저씨들. 여기 다니면은 이렇게 난닝구만 입고 난닝구 입고 스레빠 지질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 또 이렇게 그냥 허름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었을 때 쳐들어온 겁니다. 중국군이.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 대포로 무장한
중국 정규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9개 군단 이하 30개 사단 60만 대군이 1400km의 국경선을 따라서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놀라운데요. 중국이 참패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 베트남의 정규군이 캄보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민병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기 난닝구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 난닝구도 잘 안 입고 댕겨. 그냥 우통 받고 댕겨. 반바지 하나에다 스리퍼 입고 댕겨요.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민병대만으로 중국 정규군을 만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 여성들도 많았어.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진짜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여기 여자들 무서워. 내가 저기 그 북부 그 전쟁의 격전지였던 그 중국의 윈남성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오카이시에도 1년 살았거든, 여기 와갖고. 라오카이시는 그 전쟁 때문에 그때 중국군이 쳐들어오면서 라오카이시에 있던 화력발전소를 부숴버렸습니다. 1979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라오카이시가 아직도 화력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카이시의 문제가 뭐냐? 전력이 항상 부족해. 왜냐면 이 발전소가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라오카이시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윈남성으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사섰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전기가 나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심시하면 전기를 끊어버려. 전기를 잊어먹을 만 하면은 중국에서 전기 딱 끊어버려. 그러면은 라오카이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전기가 확 나가버려. 다 나가버려. 그러면은 또 이제 막 강의하고 막 그래. 뭐 어떻게 하겠지요. 돈도 더 바치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또 몇 시간 후에 또 전기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잊어먹을 만 하면 또 전기 또 중국에서 확 끊어버려. 골 때린다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아유, 우리 한국인 같으면은, 그러면은 발전소 하나 지었다. 그 사이에. 뭐라도 하나 했다. 아직도 안 져요. 그냥 계속 중국에서 전기 갖다 써, 계속. 그래도. 또 전기 끊어버리면 또 가서 또 항의해. 그럼 또 다시 전기 와. 희한하지. 네? 희한해. 외국인들이 그래서 베트남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해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지압장군 얘기하고, 네, 지압장군. 붉은 납벌레용으로 불리는 지압장군. 전쟁 영웅. 20세기 프랑스, 미국, 중국을 상대로 이 지압장군이, 사실은 전쟁은 지압장군이 다 했죠. 호치민은 전쟁 잘 몰랐을 테고 밑에 명장이 있었으니까. 산불 전략을 구사해서 승리 거뒀다. 간경화에 뭐 중국의 산불이 아니라, 그런 허접한 게 아니라, 지압장군은 산불 전략이 뭐냐? 첫째, 강대국과 싸우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다. 둘째, 그들이 싸우고 싶어하는 장소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셋째,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베트남군의 최근 전략이다. 놀라워요. 2011년도 당시에 그 베트남의 전 국가주석인 레드 억 아잉 주석이 베트남 인터넷 신문과의 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주문하였다. 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감사합니다.